주말 뉴욕 증시가 3% 넘게 급락해 다우는 만선 밑에서 마감됐습니다.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헝가리 신정부가 국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비율을 GDP 대비 당초 4.7%라고 예상했으나 급속한 경기 회복 덕분에 이번에 1.1%로 대폭 내렸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폐막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등 자본 규제와 기준금리 결정 등 출구 전략은 국가별로 개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 공조의 틀은 사실상 깨졌다는 분석입니다. 발사를 이틀 앞두고 나로호가 오늘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나로호는 오늘 오후 발사대를 기립하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주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부터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역시 1660선대는 유지를 했습니다. 2포인트가량 올라서 1664. 하지만 그 전일에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했던 1645포인트는 가뿐하게 넘었던 데 반해서 1666포인트 정도에 위치한 200일 이동평균선은 좀 넘기에 힘겨워 보였는데요. 200일 이평선의 벽이 더 커 보였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매수 1,100억대의 매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이라는 특성도 있었고요. 또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짙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고용지표, 기대했던 선물을 안겨주지 못했고 오히려 폭탄을 던지고 도망간 격이 됐는데요. 일단 금요일장 양시장 마감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포인트 뛴 1664. 어제거나 강보합에 그럭저럭 잘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반면에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던졌기 때문이고 이날도 200억 이상 적지 않은 규모를 코스닥에서 팔았기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200원대에 복귀를 했는데요. 주말 여기에서 1,220원대까지 상승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좀 조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거래도 좀 부진했는데요. 일본과 대만은 보합권에서 머물렀고 소폭 좀 마이너스로 끝났던 데 반해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장중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있다가 장 막판 들어서 힘을 좀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30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은행 IPO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반등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 주말 뉴욕 증시 마감 한번 살펴보죠. 다우가 보시다시피 30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면서 314포인트나 하락해 9,900대에 머물렀습니다. 만선을 종가 기준 또다시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4개월 내 최저치까지 찍었습니다. 헝가리에서 디폴트 가능성 얘기가 불거져 나왔고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유로화도 1.20달러를 깨고 4년 내 최저치까지 다시금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 채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고용지표 때문에 좀 많이 올랐으면 했었는데 다우가 다시금 종가 기준 만선을 이탈했네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헝가리의 과다한 재정 적자로 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의 2만 포인트가 붕괴되는 등 주요 지표가 3%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324.06포인트, 3.16%나 떨어진 9,931.22에 마감하면서 다우 1만 포인트 선이 붕괴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3.4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3.64%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다우 지수는 2%가 떨어졌으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3%와 1.7%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5월 중 미국의 일자리 증가 규모가 예상치에 크게 미달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은 커졌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재정 적자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럽발 재정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달러 가치는 유로화 대비 초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가치는 4년 만에 1.2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제너럴 일렉트릭과 캐터필러, 보잉 등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 주가는 4 내지 5% 급락했으며 은행주와 에너지주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글쎄요, 일자리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라고는 하는데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상치가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 이 정도 결과로도 만족을 못했던 것인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전해주시죠. 4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중 고용 지표에 따르면 일자리는 43만 1천 개가 늘어나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증가한 일자리는 50만 개 이상을 예상한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미흡한 데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고용한 임시직 인구 센서스 조사 요원이 대거 늘어난 탓이어서 5월 고용 지표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 요원은 지난달 41만 1천 명에 달해 정부 부문의 임시직 고용이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는 4만 1,000명에 그쳐 4월의 21만 8천 명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당초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18만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월 실업률은 전월의 9.9% 비해 9.7%로 0.2%포인트 떨어졌으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증가세 예상보다 한 10만 개 정도 덜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실업률 좋았던 것도 시장의 호재가 아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세는 굉장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고용 지표 실망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거는 기대는 더 커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관련 지표들 거의 주 후반에 몰렸다고 들었는데 한번 일정을 좀 챙겨주시겠어요? 이번 주에는 소비 지표 외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경제 지표는 많지 않습니다. 금요일인 11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가 일단 주목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여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73.6에서 74.6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9일에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정언할 예정입니다. FRB 내부에서 매파들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통화정책과 경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시장은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날에는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네. 자, 앞서서 유로화가 1.20달러 깨고 내려가서 4년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상품 시장 쪽도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다면서요? 네, 국제 유가는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했습니다.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3.10달러, 4.1% 떨어진 배럴당 71.5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WTI 가격은 지난주에 3.5%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헝가리로 확산되면서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때 1.1973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2006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거래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반대급부로 달러 인덱스가 또 89 이상으로 올라갈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권구찬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는 주말에 급락을 했습니다.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예상 밖에 많이 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만선을 이탈한 시점,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또한 움직일런지 오늘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걱정입니다. 역시 조재석 부장님 만날 때마다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급락 또예요. 예, 제가 월요일날 담당을 하는데요. 예. 주말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난 주말에도 그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네.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반경에 발표된 그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헝가리에서 그 총리 대변인이 뭐 디폴트 가능성 발언을 하면서 유럽 재정 위기감을 다시 부각을 시켰는데요. 네. 이 보면은 그 지금 남유럽 위기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동유럽까지 위기감이 전염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보면은 이거 헝가리도 제 그리스하고 뭐 사태가 좀 판박이로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그 기존 정부, 이전 정부의 그 재정 적자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 뭐 기업으로 따지면 분식 회계나 비슷하다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분식 회계가 나오면은 사실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네. 이 국가의 이 재정 적자 부채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것도 뭐 고위 당국자 입에서 나오니까 네. 시장이 이렇게 조금 과민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조정 기간하고 폭은 일단 그리스를 비교를 해보면 그리스는 약 한 달간 네. 지난 4월 말에 얘기가 나오면서 한 달 동안 한 15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헝가리는 그리스보다는 좀 경제 규모도 좀 작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 적자라고 이제 GDP의 4%라고 해서 보니까 그 헝가리로 그 통화로 따지면 한 1조 400억 포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미화로 따지면 53억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53억 달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제 뉴스에 보면 작년 그 2008년도 10월에 이미 그 헝가리 같은 경우는 동유럽은 그 당시에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한 200억 유로의 그 구제 금융을 받아서 그 아직까지 좀 자금의 조달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지난번처럼 뭐 그 급락보다는 한 1600포인트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럽발 악재가 뭐 다시금 불거져서 이제는 뭐 동유럽 쪽에 있는 헝가리 디폴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재정 적자 규모가 그리스보다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IMF의 어떤 손을 지금 빌린 바 있기 때문에 그리스만큼 많이 급락은 안 할 거다. 1,600은 지켜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어떤 그간 쭉 올라왔던 거의 뭐 한 1,532포인트 정도 저점 찍고 지금 1,664니까요. 한 130포인트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면서 그간의 상승폭 거의 다 내줄 것이다. 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그 지난번에 1,530은 이제 그리스발 위기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 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같이 그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좀 뭐 이렇게 좀 잠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발 위기에 따른 것도 그리스발 위기 나왔을 때가 1685포인트였는데 네. 지금 보면 166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그리스발 위기가 나오기 그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한 2분의 1 조정폭이 한 1600포인트 선이 되고요. 좀 뭐 장중에는 한 1570, 80까지도 뭐 어떻게 이제 그 해외발 뉴스에 의해서 빠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종가상은 한 1600선에서는 지지가 가능하고 근데 그 주 초반 조정 받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쿼드러플 데이 끝나고 나면은 주 후반 이후로는 좀 뭐 저희 증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주 초반에 뭐 글로벌 증시 급락한 것 그리고 투심이 다시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좀 받겠지만은 1,600을 아래쪽으로 깨진 않을 것이고 주 후반 들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간 전망으로는 전약 후강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또 외국인이 아닐까 싶어요. 5월 들어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6월 이제 초반 들어서면서 조금 돌아서 주나 좀 이렇게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팔아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서 이제 저희 그 우리 증시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지금 보면 그 유럽발 위기에 따른 위기감으로 지난번에 5월에 한 6조 원 정도가 넘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급한 자금들은 좀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서로 조금 이어진다고는 치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 나라의 그 위기 전염 과정이 이제 잘 해결이 되느냐, 그다음에 대처 사항이 잘 나오냐에 따라서 그 외국인 매도가 좀 좌우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유로존에 앞으로 헝가리라든지 그 스페인이라든지 또한 이탈리아 관련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런 공조적인 대처 과정이 향후 한 뭐
7월 달이라든지 향후에 증시를 이렇게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 한 축은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주 초반에 좀 약하겠지만 주 후반 들어선 쿼드러플 위칭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쿼드러플 위칭대에 앞서서 베이시스가 그래도 조금 지난주 후반 들어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 차익 그 잔고가 지금 만만치 않게 쌓여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프로그램 아주 큰 폭의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매수 정도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까? 예, 지금 분석을 보면은 이미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많으면은 네. 그 만기 당일날 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네. 당일날 그 매도 잔고보다는 오히려 그 물량이 해소되기 위한 매수로 오히려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지금 6월물, 9월물 스프레드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롤오버 외국인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쪽도 도와줄 것이고 또 주 후반 들어서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주 초반,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 장 초반은 분명 많이 지수가 일단은 빠질 것 같은데 이런 날 오히려 좀 싸게 잘 사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예. 지금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업종별 동향을 보면요. 이제 주 초에는 건설사들의 1등 주식들이 좀 빠른 상승을 했고요. 네.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 그다음에 또 선거가 끝나면서 유한은행이나 우리금융,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좀 올랐고. 네네. 주 후반에는 역시 또 삼성전기, LED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기, LG는 되게 많이 올랐고요. 네. 또 요즘에 또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내놓는 갤럭시 S폰, 네. 이 슈퍼 아몰레드를 채용을 하면서 삼성 SDI가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주도 5월 국내 판매는 줄었지만 미국에서 판매가 늘면서 기아자동차가 또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는 현대모비스가 신고가 갱신했고요. 지난주는 기아차고. 그래서 여전히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추세가 살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SDI 전기 이런 쪽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IT 자동차 관련 실적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이제 그런 종목이 너무 비싸서 못 사시겠다 하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GS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지면은 네.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사실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BDI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보면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제 업종 1등주인 한진해운과 같은 주식들은 3만 원 밑에 주식 가격이 한 2만 8천 원대 가면 거의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조선해이 이제 여전히 안 좋지만 네. 현대중공업 같은 주식은 한 20만 원 정도만 가면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네. 현대미포조선은 한 10만 원 정도만 가면은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 돌입을 하면은 그런 주식들도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된 그런 업종 중에서 은행이라든가 건설, 해운, 조선 이런 업종의 1등주들은 어떤 일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곧잘 올라오는 반등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낙폭 과대주, 소외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염두에 둔 그런 어떤 투자 전략도 역시나 압축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IT 자동차 투자주에 대한 투자를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할 수 있는 주도주보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많이는 좀 못 먹더라도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경기 방어주가 일정 부분 낫지 않겠나. 6월에 박스권 전망도 있고요. 네. 지금 지수 자체는 많이 오르기가 좀 힘든 입장인 것 네. 아시겠지만 유럽발 리스크도 있고 해서요. 경기 방어주인 이제 한국전력이나 그다음에 KT엔진 같은 주식들도 이제는 가격대가 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도 일정 부분 편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음식료나 그런 식품과 관련된 보면 오리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예.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계속 그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음식료 업종들도 좀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도주도 괜찮고, 예, 납품 과대주도 괜찮고, 경기 방어주도 괜찮고, 순서라도 좀 가르쳐 주시죠. 뭐가 네. 제일 나은가요? 1등은 그 IT하고 자동차가 여전히 1등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까 그 박스권을 설정하시고 이제 건설사 하고 그다음에 그런 중공업, 조선 1등주 네. 이 정도에서 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네. 너무 많이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해왔던 스타일대로 IT주만 계속 매매하셨던 분은 그 업종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료 업종 쭉 매매하셨던 분들은 그 업종만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눈에 익었던 네. 그런 업종을 보시는 게 좋고, 눈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샀다가 장중에 좀 빠지면은 네. 이렇게 무서워서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눈에 익숙한 그런 업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설프게 갈아타는 것보다 계속해서 매매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주전자 재료 역시 IT 부품 쪽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뭐 납품 과대 이쪽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 또 뭐 저는 이제 IT 관련 그 약간 중소형주라고 하면서 실적주는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디텍은 이제 그 배전 장치인 트랜스터 파워하고요, 파워 트랜스터하고 그다음에 그 센서 소자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LED 칩에 들어가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LED 칩을 정전기와 열에서 그 보호해주는 부품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9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삼성전자의 LED TV의 가장 큰 폭의 수혜주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09년도도 2008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네. 올해도 삼성전자의 LED와 3D TV의 성장에 의해서 올해도 역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한 주당 순이익이 한 1,200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네. 올해는 뭐 한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지금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그 LED 칩 하나당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보통 TV에서 보통 뭐 그 LED 칩이 수백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너 다이오드도 매출이 올해 큰 폭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차트를 보시면은 그 이 오디텍이라는 주식이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상승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 그리스발 위기가 터졌을 때가 이제 13,000원 중반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종가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좀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금요일날 16,150원으로 끝났고요. 오늘 그 헝가리발 위기로 주 초반에 좀 조정을 받으면 한 15,000원 중반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고점은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에서 좀 못 미쳤던 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때문에 일부러 목표가를 짧게 잡아주신 건가요? 아니면 전고점까지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예, 상태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 18,000원을 했고요. 예. 뭐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2만 원도 기본적으로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손절가만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손절가는 지금 짧게 해서 예. 한 14,500원 정도를 이렇게 손절가로 두고서 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너 다이오드 칩의 국내 90%를 점유하고 있는 LED T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오디텍에 대한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세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어떤 뉴스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나로 관련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9일 날 이제 나로가 발사가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지금 현재 나로가 이제 발사대로 이송 중에 있고 또 발사대로 이제 수직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세우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발사 준비는 금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일 모레 뭐 이틀밖에 발사 날짜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은 뭐 AP 시스템이나 한양 ENG, 한양 디지텍, 또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중에서는 정말 우주항공 테마의 어떤 재료만 갖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같이 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항공 테마에서 나로가 발사한다고 해서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수혜를 입는다기보다는 좀 관련된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가 될 수 있지만은 그 테마를 또 테마 때문에 뭐 상승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이제 수익이 나는 직접적인 사업 구조라고 좀 생각이 돼서 네. 그런 사업 구조가 좀 갖춰져 있는 종목군으로 좀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AP 시스템이라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다목적 실용 위성 본체 제작 주관사로 좀 선정이 되면서 뭐 위성 쪽에서도 이제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업체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위성통신 단말기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LCD나 아몰레드 장비 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수주나 발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삼성과 LG가 추가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일 같은 경우 미국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7천 제가 목표 매수가를 7,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7,500원까지는 이제 시작하면서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하셔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목표가는 좀 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를 대비해서 9,700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500원대 분할 매수해서 9,7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미 사실 한 4거래일 전서부까지 쭉 한번 올랐다가 지금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지금 3개 연속해서 뜨고 있는데 나로 D-2에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예. 그래서 나로 관련해서 어차피 발사일까지 한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이틀 정도는 아무래도 지금 뭐 특별한 테마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발사는 그날 정리한다는 시나리오인가요? 예, 일단은 그날 발사하는 날 관련해서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제적으로 큰 수익성과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AP 시스템 말고 한 종목만 더 얘기 들어보죠. 네,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양 ENG라는 종목인데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도 이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로 관련해서도 나로 우주센터 건립에도 이미 좀 참여를 해서 나로 우주센터 건립에도 큰 역할을 담당을 했던 기업입니다. 또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원자력이나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적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담 요인이라면 6월 10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좀 상장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한양 ENG 일단 6월 10일 유상증자 물량 상장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차트 모양이 AP 시스템하고는 살짝 다르네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네. 이제 바닥권을 좀 다지고 최근 들어서 나로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한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시장도 좀 플러스권으로 일단은 좀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요. 네. 일단은 좀 주가가 흔들릴 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0,000원대를 돌파하면 네. 10% 정도 수익으로 매도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가격에 잡아볼까요? 일단은 마이너스권에서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기다렸다가. 예, 일단은 장 상황 10분 정도 좀 지켜보셨다가 네. 뭐 그때도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플러스권에서도 좀 매수를 하시고 일단은 10분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마이너스권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한양 ENG 손절가만 끝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화면엔 8,000원 나오는데요. 예, 손절가는 일단 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일단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일단 8,600원까지 정도 매수하시고 그 이하로 빠진다고 하면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에 대비해서 일단은 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양 ENG AP시스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에 있는 최승훈 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7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가 324포인트나 급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3%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장 헝가리 디폴트 우려 그리고 미국의 부진했던 5월 고용지표 감안해보면 1,600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시초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623포인트에 출발하네요. 지난 금요일장 대비해서 40포인트 떨어진 결과이고요. 코스닥도 17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476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78만 원대까지 밀려왔습니다. 80만 원 차이까지 한번 해보나 싶었는데요. 포스코 4% 급락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1.5% 더 빠집니다. 현대차도 1.5% 지난 금요일 상승분 곧바로 다 내놓고 있고, 신한지주, 한국전력, 삼성생명, 금융권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전날 급등했다 그래서 또 한번 쉬었었는데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리고, 또 유럽발 재정 위기 나오면 금융주들이 맥을 못 추죠. 오늘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LG화학단 2.6% 급락하고 있고, 모비스도 2.3% 하락합니다. 오늘 자동차주도 이런 장에서 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 이상씩 시장 대비해서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5% 하락. 그나마 좀 견조한 것이 오히려 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많이 사줘서 오히려 많이 빠지지 않았던 하이닉스 26,000원대까지 지난주 금요일 6%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덜 빠지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 이상 시장 하락률 에 대충 동참하는 분위기고요. 기아차도 5% 이상씩 급등했었지만 K5의 위력도 오늘 아침에는 발휘를 못하는군요. 2% 역시 비슷하게 빠지면서 그래도 32,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KT가 덜 빠지긴 하지만 1.3% 하락하고 지금 전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한 3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우리금융도 거의 한 4%까지 급락합니다. 금융주들 역시나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주회사 LG도 3% 이상 급락, 그리고 삼성전기와 삼성 SDI를 좀 같이 볼까요? 삼성전기도 오늘 한 2.5%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한 2% 조금 못 되는 하락. 역시 IT주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2.7% 급락. 유가도 한 4% 배럴당 빠지면서 70달러 선 아주 근처까지 71달러 선에 머물렀죠. 화재도 오늘 2%대 삼성화재 하락하고 있고, 기업은행도 3%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 방어주들 쪽 유통주가 조금 덜 빠진다는 느낌이네요. KTNG도 한 약보합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자, 현재 코스피가 1,629포인트, 1,630 아래쪽에서 머물다가 1,630까지 소폭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스닥도 분위기를 짧게 보죠. 서울 반도체, 지난주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도 4%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7일 연속 상승했던 메가스터디 오늘 제대로 한번 시원스럽게 쉬는군요. 3% 이상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모두 다 2% 이상씩 밀리는 종목들 거의 많고, 동서 같은 방어주가 조금 덜 밀리는 모습, CJ 오쇼핑 역시 한 1.5% 조금 견조한 모습, 포스코 ICT, SK컴스, 태용, 주성엔지니어링 모두 다 할 것 없이 3% 이상씩은 밀리고 있습니다. SFA가 그나마 2%대 하락률이고요. 성광밴드가 4% 급락, 루멘스, 차바이앤디오 스택도 5%까지 급락하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쿠미팜도 한 4%대 중반. 기본적으로 한 2%씩, 평균은 3%, 많으면 4%까지 급락하는 종목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빨리 올라오지 못하는 반면에 코스피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1,630까지 올라왔다가 또다시 소폭 밀리면서 1,628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는 9시 3분 막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 이틀 연속 사주다가 지금 다시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죠.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안 좋은 소식들 급락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그대로 일단 장 초반은 안 좋은 분위기 연출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36포인트인 1,6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5포인트인 4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시장이 마이너스 3%대 하락 마감하면서요, 국내 시장도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190억 원,
기관은 플러스 32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기대가 높았던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제 연착륙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상황인데 민간 부분의 자생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헝가리의 디폴트 직전에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재정 부실에 대한 시각이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유럽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고 미국 고용의 지속적인 회복이 나타나야 되고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확인 시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일단락되고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기간 조정이 지속되면서 전고점 넘는 상승 회복은 약간 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아직은 바닥권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1600 깨질 가능성 염두에 둬라라는데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로 보진 않는데요. 1차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네. 다시 재하락이기 때문에요.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추세적인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600선까지는 좀 하방 유리선이 좀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요. 그 이후에 상승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532포인트까지 깊은 하락 그리고 반등한 이후에 재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밑쪽으로 또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셨고 상승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반등이 나올 때 그때쯤 저가 매수에 동참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투자 전략이라면은 현금화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좀 더 시각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물린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포트폴리오 교체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모든 업종이 좀 급락했을 때는 그 중에서 좀 나은 업종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진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해도 된다는 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도 관심 종목군을 좁히고 상대적으로 나은 종목군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일어난 주식시장의 변화 말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변화 상황을 점검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급과의 우려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디스플레이는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이구원신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왔었고 또 신차 효과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IT하고 자동차가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기 연동 업종인 산업재 섹터나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진정된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반도체 가격이 그래도 뭐 하락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거고 어쨌거나 공급 부족의 어떤 IT의 관점에서 봤을 때 IT주 좀 긴 호흡에서 역시 유망하다. 중국에서 또 관련 진작책을 이미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역시 긴 안목에서 주도주, 수출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1,200원대 하루 만에 쑥 올라왔던 환율, 여고에서 주말에 많이 뛰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로화도 4년의 최저치 다시 찍었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미국장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22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은 이제 그거보다
더 충격받으면서 1229원에서 30원 사이를 움직이면서 전 주말 대비해서는 27원 가량 올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유로화의 하락 속도가 빠릅니다. 1.20달러 종가 기준 설마 꽤나 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더라고요. 원화도 역시 유로화 약세와 동반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1,100원대 회복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장, 그러니까 전주말 금요일장 같은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유로존이 먼저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때 이미 헝가리에서 문제가 좀 터졌습니다. 헝가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이제 이뤄놓은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은 맞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이후에 발표된 고용 지표 역시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이 이제 전혀 회복이 안 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는데요. 일단 1.20달러가 깨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로화 환율은 좀 이제 의미 있는 하락이었고요. 유로화 하락은 당연히 계속 이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원화가 유로화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를 보일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로화 환율이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만 해도 그 의미는 이제 원화가 달러화만큼은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화의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원화가 달러화보다는 그 이제 기세가 떨어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로화가 하락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자동으로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 정도 수준까지 어쩔 수 없이 유로화 하락 부분에 반이든 70%든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환율을 이제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1,100원대 진입이 확실히 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연이은 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권 시장은 참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정도인데, 이번 주에도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G20 회의도 일단은 주말에 일단락이 됐고, 글쎄요, 출구 전략도 이런 유럽발 분위기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금통위가 중요하긴 한데요.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4월 금통위가 열렸을 때 이제 금통위원 6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좀 많이 그전과는 바뀐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의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 단기물 금리가 향후 조만간에 이제 출구 전략 및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하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유럽 쪽에서 이런 별다른 이슈가 없었으면은 조만간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연일 이렇게 해외 쪽에서 정말 초대형 악재들이 터지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까지는 이제 그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 나라의 정부가 위기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들이 위기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이제 그때 고려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채권 시장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헝가리발 악재 때문에 급락해서 양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628포인트에서 출발해서요. 1630선 넘기고 조금 회복을 빠르게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거의 출발 상황과 비슷하게 163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사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2% 현재 급락한 1631포인트. 지금 현재는 1628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479포인트 이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자, 코스닥 은 3% 이상 급락해서 출발했고 코스피는 2% 이상 급락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별 지금 매매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오늘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오늘은 열심히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오히려 지수가 빠지니까 역시 분침을 흘리는 것은 기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사주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1,700계약 정도 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차익거래는 활발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프로그램은 한 1,400억 가까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마 쪽에서는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개조, 닭고기 관련주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림이 4.7%, 마니커가 거의 7% 뛰고 있고 동우도 3.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도 간단히 한번 보죠. 자, 음식료 업종이 조금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금속, 통신업 쪽 역시 방어주가 조금 선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운수 창고 쪽도 오늘 역시 약합니다. 글로비스, 대한항공, 한국항공, 한국공항 역시 항공주, 운행주들, 운송주들 모두 다 원달러 환율 오늘 또 1230원 거의 근처 가까이에서 출발했거든요. 역시 환율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눈치가 있고요. 자, 의료정밀 업종도 많이 하락하고 있죠. 증권주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도 한 3%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증권주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 얘기가 나오니까 은행주 급락하고요. 금융 섹터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하다. 화재, 생명 모두 2.5% 정도, 미래에셋증권도 3%나 급락을 하고 있고요. KB금융도 3.5%, 은행주들 얼마 전에 반짝 올랐던 거 오늘 아침 하락분으로 다 토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기계 쪽도 오늘도 하락하네요. 두산중공업도 2.3%나 급락하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선거 이후에 좋아진다 하지만 시장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다 2% 이상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철강금속은 안 그래도 공정위 그 불공정 거래 조사한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 시장 빠지면서 포스코는 반등의 기회 또 잡지 못하고 44만 6천 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역시 2% 이상 급락하는 분위기. 전기 가스 업종의 한국전력도 오늘은 좀 빠지는 듯 보여지더라고요. 자, 끝으로 운수장비만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 1.5% 하락, 만도가 오늘 좀 하락폭이 있네요. 3.6% 급락합니다. 11만 8,500원,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모두 다 2%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 전략 간단하게 세워보는 시간 갖죠.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요. 박석현 책임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코스피가 1630선 아래쪽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뉴욕도 급락했고 유로화도 다시금 1.20달러까지도 깨고 내려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가 이렇다 하게 확실하게 호전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바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다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시장을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수는 그 1630포인트 아래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유럽 쪽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 악재를 설명해주는 그 유로화 가치의 추가 하락, 또는 글로벌 위험선호 지표들의 추가적인 약세,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럽 쪽 악재하고 함께 이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장 초반에 외국인이 지금 한 16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순매도 규모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장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외국인 매도 규모 확대에 대해서 어떤 그 섣불리 좀 예단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도 규모가 장중에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 중에 기록을 했었던 하루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가 6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장중에 지금 초반에 좀 급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량이 생각보다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코스피 낙폭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그런 점에 일정 부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헝가리 디폴트 가능성 얘기 나왔지만 헝가리 당국 자체가 다시금 그 멘트를 또 정정한 바 있고, 무디스에서도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 안 될 것이다. 물론 그 글로벌 주식시장 다 닫힌 이후의 수습이었지만 그 수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오늘 우리 장에 조금 받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라, 이런 주문들이 많은데 IT 자동차의 어떤 주도주 저가 매수하기에는 지금이 또 딱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조금 주저되는 반면에 기회다 싶기도 한데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아닌가요? 시점적으로는 이번 하락 기간 중간에 기존 주도주였던 IT 자동차 또는 수출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점, 단기적인 어떤 시점이 지금이 될 수 있을까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략적인 선택 자체가 저점 매수 구간 진입이라는 건 맞긴 한데 시점적으로는 그게 이제 정확히 맞는 포인트가 될지는 다소는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저점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1600포인트 초반 정도부터는 저점 매수 구간 쪽으로 분할 매수 중심으로 해서 진입하는 구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다른 악재가 됐었던 미국 고용지표 쪽에 대한 얘기는 다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 사이클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예상에 좀 못 미쳤긴 했지만 제조업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조업 쪽의 신규 고용은 1999년 이후에 가장 확정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긴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건설이나 금융 부분이 점진적인 회복 사이클 자체는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가면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고용 상황도 점진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미국 고용 상황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점진적인 회복 사이클 자체는 크게 어떤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추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좀 높일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부분이 단기적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7월 달까지는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급락으로 계속 주가를 이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두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지금 시장이 급락한다기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막 지금 던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같은 장에서 투매는 금지인지 아니면 지금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게 일정 부분 맞는 전략인지요? 일단 아시아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위기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빠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일단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의 낙폭 한 3% 이상의 급락을 나타낼 것으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그렇게 좀 현명하지 못한 네.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2% 전후 정도의 아시아 시장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개장한 시간은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홍콩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낙폭을 보일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낙폭이 미국보다는 유럽 쪽 낙폭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 흐름 여부는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이나 앞으로 이제 개장하게 될 중국 관련 시장들, 즉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관련 시장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의 매매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점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630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장, 일본장 생각만큼 미국만큼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뒤이어 계속해서 열리게 될 중국 쪽 중화권 증시들이 어느 정도 급락에서 멈춰질 것인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는데 혹여나 매수나 혹은 그 매도 규모를 계속해서 지금 정도로 묶어둘 것인지 그 외국인들의 수급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33포인트 떨어진 1600 정확히 30에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던질 것이라고 우려가 됐었지만, 장 열린 지 약 한 30분 정도를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160억도 채 팔지 않고 개인들이 900억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 지수가 빠지니까 기관들이 밑에서 받쳐주는 양상입니다. 프로그램도 오늘은 1,500억 이상 유입이 되고 있네요. 네, 코스피는 1630, 코스닥은 480, 2% 급락하면서 출발했고 비슷한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분위기는 유사하다 하겠는데요.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